이재 후보 나와 있습니까? 예, 권희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해묵은 질문이지만, 그리고 많이 받아보셨겠지만, 국민TV 이강윤의 오늘과는 첫 인터뷰입니다. 저 역시 변희재 후보와는 첫, 대화, 육성 소통이고요. 그래서 처음 인사드립니다. 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른바 진보권에서 보수로 전향 또는 노선을 바꿨다? 단어는 우리 조금 민감하게 하진 맙시다. 그 전향한 이유 우선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념적으로 전향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네. 제가 대학 시절부터 존 스튜어트 밀이나 아담 스미스 같은 그런 자유주의론에 이렇게 심취해서 어떻게 보면은 자유주의 전도사였는데, 이제 당시 제가 지지했던 정당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 좀 뭔가 오른쪽 노선이었거든요. 그래서 인물로 따지면은 지금 김경재 전 청와대 특보, 그리고 조순영, 순천 출신의 김경재 그렇죠. 전 의원, 그 조순영 전 민주당 대표죠. 이런 분들을 지지했기 때문에 제가 이념을 바꾼 건 아닌데, 이른바 열린우당이 분당을 시작으로 이렇게 친노와 전통적 민주당 지지자들 간에 이제 분열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열린우당 창당으로 나갔을 때도 저는 계속 그 남은 민주당을 지지했고, 이제 다만 이제 2008년 총선 때 다시 민주당과 열린당이 합당하다 보니까 저는 계속 무당파로서 자유주의 노선을 걸어갔던 거죠. 저는 대학 시절에 있었던 자유주의 노선에서 한 번도 이제 변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자유주의자다라는 말을 짧은 답변에 2번을 강조하셨는데, 그게 흔히 말하는 미국의 리버럴리스트, 민주당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약간 좀 다른데요. 이제 리버럴리즘을 한국에서 번역할 때는 이제 진보주의로 번역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건 좀 잘못된 번역에 가깝죠, 실은. 근데 그렇게 번역을 하니까 이제 리버럴 그러면은 그런 오해가 있는데, 저는 그쪽은 아니고 이른바 보수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3분법 했을 때의 자유주의 개념이죠.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인터뷰나 이런 거 하도 많이 해보셨죠? 예, 최근에 선거 출마하면서 많이 해봤습니다. 선거 전에도 그랬을 거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정확하게 지금 24분 한 30초 남았어요. 질문할 게 꽤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서로의 생각은 대강은 아니까 가급적이면 핵심만 짧게 묻고 짧게 답하고 그리고 보충 질문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강준만, 그다음에 한때는 서프라이즈, 그 친노의 핵심 기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곳에 있다가 뛰쳐나가거나 헤어졌습니다. 그것을 두고 전향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전향이란 단어에 굳이 신경 쓰지 말고 그들과 왜 헤어졌는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서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이른바 2002년 대선 때 대자보, 인터넷신문 대자보 멤버들이 정치기획용으로 만든 웹진인데, 이제 그때 한 절반 정도는 민주당 지지자고 절반은 노무현 지지. 그 당시는 큰 문제가 안 됐는데, 왜냐하면 노 대통령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으니까. 그랬죠. 근데 이제 집권한 다음에 이제 친노 세력이 열린다고 갈라지니까 저는 계속 민주당에서 분당하면 안 된다. 민주당의 전통적 노선을 지켜야 된다. 그 입장이었기 때문에 서프라이즈를 할 때도 저는 민주당 지지 입장이었지 노무현 개인을 지지했던 게 아니니까 제 생각이 바뀐 건 전혀 없습니다. 특별히 노무현 후보 또는 정치인으로서의 노무현을 좋아하지 않거나 뭐가 잘 안 맞는 점이 있었어요? 아니요, 저는 지금도 노 대통령의 그런 좀 폭발적인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치고 나가는 기질. 사실 제가 좀 비슷한 기질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노 대통령하고 스타일 자체가. 근데 노 대통령에게 제가 아쉬운 거는 정말 그 어려운 상황에서 대권 후보가 되고 대통령 되는 과정은 참 아름다웠는데 대통령이 됐으면은 국민의 대통령이 됐으면 저는 그걸 바랬는데 어떻게 보면 친노 계파 수장에 머무르지 않았던가.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열린당 분당 때부터 노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을 했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입니까? 어느 한쪽의 대통령? 정치학 용어로는 Two Nations Policy 이런 거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우리 변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른바 애국진영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가장 치열하게 많이 싸운 게 통진당 해산하고 전교조 이른바 법의 노조였거든요. 그건 이명박 대통령 때도 전혀 못했는데 어쨌든 그 큰 국권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다. 그 정도 인정을 하는데 좀 세부적으로 갈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죠. 인사를 한다거나 했을 때 너무 좀 이너서클 인사를 한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좀 밀실 부분이 나오는데, 근데 다만 이제 이번에 최근에 특보 인사들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김경재 특보 같은 경우는 친박이 전혀 아닌 예. 이제 전통적 민주당 노선의 인물인데 그런 분들을 이제 인사를 하면서 최근에 많이 좀 안정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심이 됩니다. 네. 우리 변 후보에게 애국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대학 때부터 자유주의자다 보니까 자유주의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을 중시 여기잖아요. 그럼 이제 국가란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약했었어요. 대학 때 같은 경우는. 예. 근데 이제 계속 이렇게 정치 매체를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이 모든 갈등의 문제는 결국 이 한반도 북쪽을 북한 김씨 왕조에게 빼앗긴 상태에서 우리가 원래 반도국인데 지금은 사실 섬나라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어디로 해외 나간다 그랬을 때 사실 북으로는 못 가지 않습니까? 예. 비행기 안 타면은. 그래서 일단은 북한 정상화를 통한 한반도 통일이 우선된다. 그 측면에서 개인의 어떤 권익이나 이런 거를 좀 희생하더라도 국가적인 사안을 먼저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주의 노선이 좀 보수주의 노선하고 좀 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걸 하나로 퉁으로 얘기한다면은 그건 애국 노선이다. 저희는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애국심에 호소하는 것이 가장 질 낮은 정치다. 이렇게 말하는 유명한 정치학자도 있습니다. 꼭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금과 억조로 삼자는 건 아닌데 길 지나가다가 태극기 내려온다고 서서 절하고 부동 반드시 쓰고 이러는 거. 지금 이 후기 산업화 시대, 정보화 시대, 후기 정보화 시대인데 이런 시대 흐름이나 정신과 맞다고 봅니까? 그게 이제 국가적인 시대적 과제하고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먼저냐 개인이 먼저냐 굉장히 이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는데 네. 제가 파악할 때는 시대적 과제가 뭐냐에 따라서 어떤 시대에는 국가가 우선돼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개인이 우선돼야 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 일단은 우리는 모든 거를 희생해서라도 북한을 정상화시켜야 되거든요. 북한이요? 국가요? 예, 북한. 예. 북한. 예, 네. 북한 정상화가 가장 큰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제가 이런 표현도 썼는데 핵폭탄을 맞을 각오하고서라도 북한 정상화를 해야 된다. 국민 총알을 모아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북한을 만약에 정상화했다 했으면 엄청난 애시 없이 투자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세금을 나눠서는 복지도 참아야 되고, 그러니까, 예, 북한 정상화와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개인이 좀 희생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예, 애국심에 호소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북한 정상화라고 했는데, 그 정상화의 구체적 요체 딱 한 가지만 말해보세요. 김씨 왕조 붕괴죠. 그러니까, 김씨 조선 왕조 붕괴죠. 세습의 고리를 끊고, 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정치 체제를 해체시키자, 이겁니까? 지금 현 김씨 왕조를 해체시켜서 그러면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무력 아닌 이외의 수단이 뭐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이 국민들의 뜻이 중요한데요. 네. 그래도 한 80% 정도 국민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이 김정은이 핵폭탄 가지고 협박하더라도 우리 정말 미래의 자손들과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그 두려움을 없애고 한번 북한 왕조를 무너뜨려서 정상화시키겠다. 이 뜻만 모아지면요. 그거 하는 방법들은 정말 외교안보 전술이 수두룩하죠. 극단적으로 암살부터 뇌물 매수, 쿠데타 유발, 미국과 중국 간의 합의, 일단 뜻만 모아지면 저는 북한 김씨 왕조 무너뜨리는 거는 다양한 전술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관악을의 국회의원 후보로 나온 사람하고 이거 갑자기 인터뷰가 너무 국제적으로 커지는데 대선 후보 아니죠? 근데 제가 지금 관악을의 표어가요. 대박 통일 대한민국 폭풍 성장 관악입니다. 뭐라고요? 다시 대박 통일 대한민국 폭풍 성장 관악입니다. 내건 슬로건이?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발전하지 않는데 지금 현재 경제가 3%대 성장에 머물러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역이 어떻게 발전하냐? 변희재 후보 지금 대선에 나온 게 아니니까 관악을 국회의원 후보답게 다시 얘기를 좀 돌립시다. 그 북한 정상화 문제는 인터뷰 후반에 다시 한번 거론하도록 하죠. 그러시죠. 출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완주할 겁니까? 물론 완주합니다. 듣자 하니 그 미디어 워치인가 하는 지금 본인이 대표로 있는 그게 인터넷 언론에 관한 등록법상 인터넷 기관으로 돼 있습니까? 인터넷 언론으로 돼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대표인가 무슨 중요한 직함을 맡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후보가 된다는데 그런 거 몰랐나요? 아니요. 1년 전에 물러났는데 우리는 대표에서 물러났을 때 발행인이 법인으로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법인 대표가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바뀐 거죠, 발행인이. 이제 그 부분은 선관위가 이제 체크해서, 예, 아무 문제 없다고 판결을 내려줬습니다. 아, 문제 없다고 최종 얘기 들었어요? 예, 최종 얘기 들었습니다. 본인의 희망이 아니고? 그러면 어쨌거나 시험 볼 자격은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은 완주는 하실 것 같고. 본인의 평소의 지론이나 이런 걸로 볼 때는 혼자 외롭게 들판에서 그냥 어깨 메고 왔다 갔다 하느니 보다는 새누리당에 공천 신청하는 게 안 나왔겠나 이런 생각 드는데 신청은 해봤습니까? 아니요. 저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새누리당 투표는 딱 한 번 해봤는데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찍은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제가 지지하는 정당이 아닙니다. 한 번도 투표한 적이 없어요. 그 이후에는. 박근혜 후보한테 표 던진 거 빼고는 새누리당에게 표를 준 적이 없다? 네, 표 준 적이 없죠. 그래서 제가 지지하는 정당이 아닙니다. 저 당은. 그래요? 저는 또 공천을 살짝 뒤로라도 했다가 뭐 퇴짜 맞았거나 아니면 김무성 대표한테 아닙니다. 공천 신청할 생각도 없었고 뭐 서류 한 장 내본 적도 없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이번에 여론조사로만 다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새누리당 지금 오신환 후보인가가 거기서 아주 여러 공을 많이 들여서 그 동네에서는 꽤 유명한 분이라 천하의 변희재도 그 양반한테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당내 경선에서 져가지고 창피하느니 아예 나가지 말자. 그래서 나는 공천 신청 안 했나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아닙니다. 저는 신청할 의사도 없고요. 저 당은 제가 지지할 수 없는 정당입니다. 지지할 수 없다. 그럼 뭐 본인하고 새누리당을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면 그 결례하는 거네요. 결례죠. 알겠습니다. 제가 뭐 트위터 보면은 뭐 수백 건의 새누리당 비판 글이 있는데요. 그렇게 비판해 놓고 어떻게 신청합니까? 이번에 하는 거가 1년짜리 국회의원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당선 가능성을 솔직히 몇 %나 당선 가능성이 된다고 보고 계세요? 아니, 제가 관악에 좀 늦게 들어왔는데, 첫 조사가 4월 1일 조사가 0.7% 시작해서, 어제 조사는 3.5%까지 나왔는데, 저야 어차피 여기 조직이 없는 건 뻔한 거고, 이제 바람 선거라는 거를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정확한 메시지, 유권자에게 정말 바른 정치가 뭔지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하는 작업인데, 저는 유권자 중에서 우리 관악이 한 20만 명 유권자인데, 그 중에 한 20만 명 중에서 한 10명 중에 1명. 그러니까 2만 명 정도만, 저 말이 맞다. 국회의원이 정말 저런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구나. 그런 것만 인정을 받으면은, 당선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10명 중에 1명 지지받아서 당선이 가능할 것 같다고요? 왜냐면 20만 명 유권자 중에서 10명 중에 1명이 2만 표를 얻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보선은 특히 투표율이 낮아서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요. 낮으니까 제가 2만 명을 동원하겠다? 2만 표만 얻으면 당선되는 거죠. 어쨌거나,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워낙 소송, 독설, 설전, 이런 거에 능하시다 보니까 이름은 굉장히 알려지신, 이른바 지명도는 아주 높은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 변희재 후보 정도로 유명한 사람도 굳이 선거운동 해야 합니까? 근데 지역은 또 다르죠. 또 여긴 굉장히 좀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게 인지도가 높지 않습니다, 현재 지역에서는. 그래요? 그리고 왜 그럴까요? 또 이제 논객 변희재와 정치인 변희재 이렇게 매칭시키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전문가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변희재 이름 되면은, 그 논객 변희재 이게 좀 시간이 걸릴 거다. 그래서 인지도가 높아서 여유있게 선거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계속 발로 돌아다녀야 됩니다. 변희재라는 게 그렇게 흔한 이름은 아니어서 논객 변희재와 정치인 변희재를 구분 못할 것 같진 않은데, 그나저나, 그럼 앞으로는 직업적 정치인의 이제 길에 입문하는 겁니까? 그게 좀 애매한데, 이게 제가 정치 칼럼을 쓸 때, 정치인으로 되는 길을 두 가지로 늘 써왔는데, 하나는 선진국처럼 어렸을 때부터 정당 생활해서 계속해서 정당인의 길을 가면서 이제 정치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자기 민간 영역에서 전문성을 확보한 뒤, 나중에 이제 봉사하는 자세로 자기 민간 일 다 하고, 그렇게 간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선거에서 제가, 급작스럽게 판단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원래 계획했던 삶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삶 자체가. 그래서 현재는 제가 군대 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출마를? 출마를 이제 군대라고 생각한다는 개념은 내가 할 역할 의무를 다하고 다시 들어오겠다는 생각이니까. 완전히 직업을 정치로 바꿨다고 얘기하기는 좀. 알겠습니다.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 떨어진다고 다음번에 꼭 나오겠다. 아직 그런 것은 답하기 좀 이르다. 이렇게 듣겠습니다. 자, 우리 변희재 후보의 정치적 정체성은 뭡니까? 아울러서 결부해서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북 논란에서 항상 핵심에 있는 것을 자처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민주적 정신에 입각한 질문이나 의문 제기에 대해서도 종북으로 몰아가는데 직접 나서거나 또는 옆에서 거드는데 아끼지 않았었습니다. 그것 예. 우선 왜 그러는지 먼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일단 결론은 나왔죠. 통합진보당이 어쨌든 대한민국 법무부가 소를 제기해서 헌법재판소가 종북정당이나 판단해서 해산을 시켰거든요. 네. 그게 소송이 시작된 게 제가 2012년 총선 때 이정희 대표와 경기동부연합을 제가 굉장히 경고를 했거든요. 네. 이 경기동부연합이 통진당의 핵심인데 이건 종북 세력이다. 그다음에 이석기 사건으로 이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건데 네. 문제는 총선 때 민주통합당, 현재는 새정년이죠. 예. 이게 이 통진당과 연대를 해버렸기 때문에 예. 그러면 도대체 이 종북 세력을 손잡고 국회로 진입시킨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그게 전형적인 새누리당의 논리인데요. 헌재의 결정과 답변 도중에 미안합니다만 지금 이 타이밍에 내가 보충 질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조금 있다가 그 한 달쯤 후에 벌어진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은 이른바 RO의 실체를 두고 명백하게 팩트 해석이 다릅니다. 헌재에서는 그걸 인정을 했고 대법원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거는. 그렇지 않은 게 아니죠. 그건 대법원이. 제 답변을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네네. 대법원의 판결은 거기 RO 조직이라는 모여있는 사람들이 정말 위험하다는 걸 인정했어요, 대법원도. 헌재는 위험하니까 정당을 해산시킨 거고. 네. 대법원은 똑같이 위험성을 인정했는데 이 개개인들을 다 형법으로 처벌하는 부분에서는 내라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재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쉽게 하면 헌재는 민사재판이고 대법원은 형사재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훨씬 더 엄격한 증거를 요구한 거죠, 대법원에서. 네. 근데 어쨌든 그 위험성은 다 인정을 한 겁니다. 그 회동에서 위험성 자체는. 저는 해석이 똑같다고 봅니다. 대법원과 헌재가. 네, 이것은 정답은 없는데 제가 우리 변희재 후보하고 그거 가지고 논쟁을 펼쳐야 하는 맞상대 토론자기는 아니고 질문자니까 인터뷰어니까 그 변희재 후보의 생각이 어떻다는 걸 일단 아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변희재 후보는 팩트를 아주 좋아하고 지난번에 진중권 씨라고 뭐 하는 거 보니까 뭐 몇 월 며칠에 뭐 썼다 안 썼다 가지고 막 해서 저도 뭘 하나 찾아봤는데 19대 총선을 앞두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일단 사실 확인이 맞는지 확인하겠습니다. 2012년 4월 변희재는 총선 직전 투표 권고에 대한 비판을 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19대 총선 때 그는 투표율은 정치 후진국일수록 높습니다. 동남아 정치 후진국들 투표율 80% 다 넘어요. 라고 높은 투표율과 후진국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했고 투표하지 않는 60%의 2030 세대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기둥입니다. 라고 발언한 적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2030 세대에게 굳이 투표하지 말라는 식으로 들릴 수 있는 말 맞지요? 네, 그런데 이번에 출마를 했어요. 표를 얻겠다고 출마를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자기 모순이거나 참정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한마디로 언어 도단 어불성설 아닙니까? 저는 투표의 엄중함을 강조했거든요. 제가 거기다 상당히 많은 글을 썼는데 이제 그 문제 보도가 안 됐는데 이렇게 한 표를 던지는 게 어떠한 정치 세력이 국가를 경영하냐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저 사람의 아까 정체성 물어보셨는데 정체성이나 정책 하나도 모르고 그냥 뭐 투표 70% 넘어가면은 뭐 옷 벗어줄게요 이런 식의 선동을 제가 비판한 거예요. 우리가 국가 이제 좀 그래도 오피니언 리더라면은 젊은이들에게 한 표를 던지는 엄중함, 당신의 한 표가 국가를 결정한다. 그래서 정말 그런 고민이 없으면 투표하지 마라. 그리고 한 표를 행사할 때는 정말 고민해서 투표해라. 저는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때 제 비판 타겟은 아마 서울대 조국 교수하고 뭐 안철수 씨 투표율 75% 넘어가면 뭐 댄스를 추겠어요. 그게 어른들이 할 짓이냐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그래서 저도 지금 관악을 마찬가지인데 저를 찍으려면 최소한 제 블로그에서 내가 뭘 주장하는지를 보고 찍으라는 거지. 그냥 와서 찍지 마라. 저는 유권자 운동할 때도 저는 뭐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대논객계, 논객으로 유명한 분께 이런 말 하긴 미안하지만 잘 쓴 글은 오해의 소지를 남기지 않는 글이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썼는데 이게 출마자로서 할 수 있는 말이냐라고 그랬더니 실은 저의
진짜 가려진 쓰고 싶은 뜻은 이거였는데 잘못 보도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좀 무책임해 보여요. 아니, 글을 길게 다 썼는데, 내 핵심을 빼고 보도하는데 어떡합니까? 내가 딱 핵심을 써놨는데, 그것만 투표율이 뭐 후진국이 높니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기둥이고, 저 젊은이들 굳이 투표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말고, 꼼꼼히 알아보고 투표하십시오. 딱 이 한마디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요. 이번 선거는 의석을 강제로 잃은 진보당과 의석을 잃게 한 새누리당과의 대결 구도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변 후보의 생각은 뭡니까? 근데 이번 선거는 통진당이 해산되면서 벌어진 선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통진당이 해산되기 전에 활동했을 때, 특히 지난 총선 때 같이 뒤엉켰던 세력들이 다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선거였어요, 처음부터. 네. 그래서 지금 정의당도 나오고 노동당도 나오고 뭐 정동영 후보는 또 국민모임으로 나오고 제 개파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오른쪽이라 그러면은 새누리당하고 또 저 같은 사람이 나온 거고. 네. 그러면 필연적으로 이념과 노선의 경쟁이 불가피했던 선거죠. 네.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가장 바른 노선을 제기하느냐, 대한민국 전체에서. 예. 저는 그 선거지 여야나 이런 선거는 아니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뭐 우리 변희재 후보에게는 조금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이런 얘기에 많이 단련된 분이라고 또 듣고도 있고 여러 소재나 주제 그리고 다방면에 걸쳐서 참견증 환자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아무튼 송사가 잦지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저 가지고 뭐 물어내야 할 돈도 꽤 많이 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어쨌거나 총체적으로 변희재 후보는 노이즈 마케터가 아니냐 이런 비판도 거셉니다. 답변 내지는 반론할 기회 한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인터넷 신문 제가 15년 운영했고 이제 트위터를 한 지는 2011년부터인데 이제 전반적으로 좀 우리 오른쪽이 좀 열세거든요, 인터넷판에서는. 오른쪽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이 부담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저 혼자 여러 매체 여러 이제 분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좀 거친 표현들이 많이 나간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사과도 드렸는데. 예. 근데 그 반면에 또 저도 또 어마어마하게 당했어요. 그런 의미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엄청 걸리고 하는데, 좀 여러 가지 노력해서, 나도 이제 이 표현들을 보면은, 내가 이런 식의 표현까지 쓴 건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좀 같이 좀 대화해서 좀 같이 좀 상호 취하도 하고 그런 뭐 제안들을 했는데, 뭐 그게 여의치 않아서, 뭐 저도 뭐 건 거 계속 가고, 걸린 거 계속 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재산 상황 있다가 후보 정식 등록하면 다 이제 공개가 될 텐데 소송 비용 이거 물어주란 판결 받고 그 형편은 괜찮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 출마하려면 공탁금도 내야 되고 선거운동도 좀 들 텐데 돈은 어떻게 출연하고 있습니까? 저희 주간 미디어치의 유료 독자가 한 6,500명 되거든요. 예. 그게 이제 1년에 5만 원 내는 독자인데 이 6,500명 정도의 우리 독자들이 소액 후원으로 해서 뭐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한 6천만 원 들어온 것 같아요, 후원금이. 네. 그래서 지금 기타금까지 마련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네. 이제 본선거 들어가서 이제 판이 더 커지면 뭐 자연스럽게 이 소액 다수 후원 조직이 움직여서 1억 5천이 한도더라고요, 이 후원이. 그냥 그건 다 채워서 뭐 선거 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재산은 정확해요. 제가 대학 때부터 창업을 해서 현재 재산은 미디어치 주식 2천만 원 액면가로 뭐 저희가 뭐 지금 상장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스쿼트컴 주식 7천만 원 딱 주식입니다. 그리고 현찰 뭐 2천만 원인가 거기에다 합니다. 앞으로 그 소송 걸 때 우리 저 변희재 후보의 지불 능력을 감안해서 소송 가액을 좀 줄여가지고 내야 되겠네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많이 판결 받아봐야 어차피 지금 우리 변희재 후보 못 갚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제가 건게, 저는 대부분 이제 허위 사실로 그렇고, 제가 지금 걸린 거는 거친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받을 게 훨씬 많습니다. 다음 질문 이겁니다. 작년에 광화문에서 단식 중인 세월호 유가족들 앞에서의 이른바 일베나 뭐 어버이 연합들의 폭식 투쟁, 또 서북청년단 재건, 그 다음에 대사 피습 사건 이후에 부채춤, 개고기, 또 어떤 사람은 석고 대죄한다면서 길바닥에 막 무릎 꿇고 며칠 있고 그랬었어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평가합니까? 저는 하나의 어떠한 뭐 법을 어긴다거나 완전히 뭐 폭력을 해두는 거나 그게 아니면은 어쨌든 모두의 의사표시로서 자기의 각자의 다양성을 존중할 수가 있죠. 물론 좀 평가하는 부분에서 저런 표현이 과연 이 그분들이 메시지 전달하는데 큰 도움이 되냐 안 되냐는 논란의 여지가 좀 있죠. 방법론상에서는. 근데 이제 그 일베 뭐 회원들이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때 폭식 투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때 이제 반대편 광화문 동아일보 쪽에서 저희가 천막농성을 시작했을 때인데 굉장히 막 짜증이 났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와 도대체 저 세월호 저분들 언제까지 저렇게 광화문 할 거냐. 그래서 그 짜증과 분노가 이제 폭스투쟁으로 던졌다고 보고. 그렇게 그런데 무례하고 폐륜적으로 짜증을 해소해도 됩니까? 그래서 뭐 폐륜까지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현장에 있었는데 그 당시도 단식 투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 목숨을 걸고 단식하고 40일째 단식하는 사람 앞에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먹는 게 그게 비리고 폐륜 아닙니까? 아니요, 단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니까요. 예, 세월호 유족에서 그 김영호 씨를 제외하고는 그 단식하는 사람은 운동가고. 설령 단 한 사람 김영호 씨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 앞에서 그런 걸 먹는 것 그거 폐륜 아닙니까?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끝났을 때요, 김영호 씨는 단식.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아니 그건 우리 변 대표가 팩트를 착각하고 있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단식도 하나의 표현이라면은 폭식도 하나의 표현일 수가 있는 거죠. 뭐 서로 정치적 의사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채춤 추는 것도 괜찮고. 부채춤은 그때 리파트 대사 건 아닌가요? 맞는데. 아까 뭐 북한 정상화 하자는데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처음에 평양에서 무슨 외신 사진이 들어온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한미 동맹이 유대길 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박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뭐 부채춤이든 뭐든 정말 리퍼트 대사가 한국민의 의사를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고 이해할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선전은 기원하겠고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은 몰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이 꼭 물어달라고 한 거 3가지인데 문항은 4개인데 10초씩, 그러니까 40초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변희재에게 낸시 랭이란 2번, 변희재에게 일베란 3번, 변희재에게 어버이 연합이란 4번, 변희재에게 진중권이란 총 45초 드립니다. 낸시 씨는 그냥 연예인이죠. 연예인이고 연예인이면은 연예 활동을 하지 정치에 개입하지 마라. 뭐 저는 그 정도 메시지고. 일베는? 두 번째가 일베인데 일베는 이제 잠재적으로 지금 20대, 30대, 10대들이 이제 지금 좀 새로운 국가관, 좀 발전하는 국가관을 바라는 그 세대가 이 커뮤니티에서 지금 불특정 다수로 활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20초 남았습니다. 그건 이제 조직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심리를 이해하면 된다는 거고. 자, 그럼 변희재에게 진중권이란? 사실 악연은 맞는데 이제는 좀 악연을 풀고 싶어요. 서로 원수진 일도 없고 뭐 이제는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이 짧습니다. 감사합니다.